안녕하세요. 역사를 새로운 박사입니다. 오늘은 독일 유명한 괴테 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괴테의 아버지 요한 가스파 괴테는 평민 출신이지만 꽤 규모가 큰 세탁업 공장을 하여 일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고등교육을 받아서 왕실 고문의 취준원까지 올라 출세하고자 하였으나 곧어제 집안을 돌려서 관리를 뽑는 제도에 걸려 일찍이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가정 생활에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어머니는 카타리아 엘리자베트 텍스토도 평민층이지만 고향 프랑크푸르트 마인의 시장 요한 볼프강 테스토의 딸이라서 어린 괴테도 유고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등교육도 마음껏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21살이나 됐습니다. 괴테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그리스, 프랑스, 영어, 이탈리아 교육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성서와 히브리어, 이디시어 등도 교육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구비해준 수많은 정서와 언어교육 그리고 괴테의 호기심은 그가 문인으로서 성장하는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괴테의 문학적 정신과 문인으로서의 사상은 7년 전쟁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괴테의 외할아버지는 구세계를 대표하는 오스트라에 의한 질서를 옹호했지만 아버지는 프로이센에 의한 신흥 질서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런 대립은 어린 괴테의 정신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7년 전쟁의 와중에서 프랑스군이 독일 북부에 진군했을 때 괴테의 집에 프랑스군 점령군 사령관이 토랑백작이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그를 싫어했지만 10살 무렵의 괴테는 프랑스를 배우고 싶다고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를 설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프랑스군 사령관이 백작을 극진히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백작은 이런 대접에 고마워하며 어린 괴테에게 독일어를 잘하는 프랑스군 부하장교를 시켜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토랑 백작은 미술과 연극에 애호가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에서는 프랑스 미술과 연극 등 프랑스의 문화를 눈으로 볼 기회가 매일 있었습니다. 이때 인연으로 훗날 토랑 백작은 프랑스의 여학원 괴테를 반갑게 맞이하여 머무는 숙소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괴테가 유럽에서 이름을 들을 때 서로 편지도 보내고 친근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부에 올라간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과잉된 함스부르크 가문의 황제 요세프 2세 대관식을 귀족 사회에서 대한 괴테의 시각을 확장시켰습니다. 괴테는 아버지의 권유로 라이프치 대학교에서 의학의 법률학을 배웠습니다. 라이프치 생활 동안 괴테는 프랑크푸르트와 다르게 보다 선진적이고 인구도 많았던 그 도시에서 계몽주의적 사상을 피부로 느낍니다. 괴테는 22살 때 변호사 사무소를 열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서도 2년 동안 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인예를 증거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서는 괴테의 길과 괴테의 동생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보다 글씨를 좋아하던 괴테는 24살 때 희곡 결집본 베들리 한 개를 쓰며 문학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73년 25살에 괴테는 전문 베르트 소품을 발표합니다. 발표 직후 괴테는 유럽의 명세를 떨치는데 심지어 나중에 날 언제나 젊은 베르트 소품 작가로만 기여한다고 불만을 가질 정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합니다. 그가 60년에 걸쳐 완성한 필생의 대작이자 세계 문학사상 최대 결작 중에 하나인 파우스트도 젊은 베르트 슬픔 인기만을 못 따라갈 정도였습니다. 30대 후반에 방문한 이탈리아에서도 괴테는 젊은 베르트의 슬픔을 쓴 작가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감동을 괴테에게 일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유명세와는 반대로 괴테는 작품 자체로서는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출판 계획 당시 출판사는 벌벌 없는 신작가의 본인 괴테에게 인실을 조금 내주고 유럽 곳곳에서는 무단위로 출판물들은 사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계기가 된 것은 맞고 이 소설을 보고 감탄은 작시인 바이마르 공고 공작 카를 아우구스트가 그를 초청해 공무원으로 고용합니다. 공무원으로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바이마르 공장 내의 공무원 중 최고 수준으로 돈을 두둑이 받았지만 공무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와 권태 그리고 문인으로서 정체된 상황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괴테는 과거부터 이탈리아에 품어왔던 동경과 문인으로서의 침체 상태를 벗어나는 의지가 어울러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괴테는 아우구스트 공작은 물론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이탈리아 여행으로 숨긴 채 저작 활동을 위한 요구 표를 미리 신청해 놨다가 공작과 친구들과 함께 보헤미아 왕국의 가스바트 여가 도중 몰래 새벽에 여행을 떠납니다. 공작은 괴테가 신청한 길이 없는 이거 효과와 그의 저작 완성의 세계를 내에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무 업무의 실증을 느낀 것과 문학에 대한 집념을 이해한 공작은 이탈리아에서의 여행과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후원합니다. 이때 괴테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행이 시작하고 얼마 후에 바이마르의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판을 위한 원고도 발송하며 활발한 저자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곱게 펼쳐진 인생에서 괴테는 무선 여자와 사귀면서 사랑에 관한 글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괴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괴테와 사귀었던 여자들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괴테를 알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괴테는 여행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생명력과 감성을 습득하였으며 이런 죽는 날까지 마르지 않는 위대한 시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괴테가 만난 수많은 여자들은 점점 괴테가 새로운 분야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괴테는 자신의 작품에 등장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대표가 파우스트의 그레트 행과 젊은 그레트의 슬픔이 사를때 부포입니다. 그레트에는 괴테가 10대 때 첫눈에 반한 첫사랑의 여인이었고 사를로테는 괴테의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사귀는 여자들과의 나이 차이도 많아서 19살에는 어머니의 친구이자 26살 연상의 가부인 수천내 폰 크레텐베르크라는 여자와 사귀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뒤인 74살에는 55살 연하인 올리케 폰 엘베츠프에게 청혼까지 하였습니다. 첫 결혼은 16살 연하인 크리스토와 네폰 브리페스와 하였으며 그에게서 아들이 아우구스트 폰 괴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괴테는 크리스티아네와 동거한 지 18년이나 지난 1806년에야 혼인하였습니다. 결국 9년 만에 크리스티아네는 병사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아네는 평민이어서 주변에서는 괴테의 사실혼을 말렸으며 괴테와 크리스티아네의 관계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크리스티아네는 세계적으로 활발한 인물도 아니었고 식자청의 교양이 있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사를로테 스타인과의 관계는 이 일로 인해 잠시 끌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네는 괴테가 가진 작가로서의 자유 분방함과 감수성을 이해하였고 그의 예술적 영향을 자극해 여러 시문학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아내 사고에도 여자와 사귀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올리케 폰 네베체프라는 여자였습니다. 올리케는 괴테를 만날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괴테는 이제 늙은이가 된 스스로
스스로를 타이르며 남아났지만 내 사랑을 잃었다가 2년 뒤인 1823년에 올리케 개청을 합니다. 이런 청원에 침묵이던 카를 아우구스트 공정은 배를 쥐었고 웃으면서 74세 19살 여자를 사랑하다니 이건 심하다면서 놀렸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사랑은 마음에서 오는 난 진심이었습니다. 괴테는 의사까지 찾아가 이 나이에 혼인을 할 수 있느냐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의사는 매우 건강하다. 걱정할 없다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괴테를 놀렸던 공장 아우구스트도 괴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괴테의 부탁을 승낙하여 레베초프 부인을 찾아가 괴테를 소개합니다. 괴테가 부인의 딸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올리케의 어머니인 레베초프 부인은 괴테 시약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런 분이 우리 집안과 집안이 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불가하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게다가 올리케가 괴테에게 보낸 시사는 애인에 대한 생애라기보다는 이름 놓고 위대한 인물에 대한 존경심에 가까웠습니다. 괴테의 아들인 아우구스트 캐롤을 결사반대합니다. 결국 혼인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괴테는 이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랑을 하고 그래야 사랑받으면서 행복했노라. 의외로 치의학과 해부학에서 개친 영향도 상당합니다. 괴테는 치아가 잇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치아의 뿌리가 되는 뼈대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 끝에 앞니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학에서는 이 뼈 부위를 지칭할 때 이 종종 괴테의 뼈라고 부릅니다. 괴테의 발견 전까지 가나골이 동물에게만 있고 인간에게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년의 과학적 근거를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가나골은 유아기의 성장 과정에서 닭뼈와 합쳐지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괴테는 인간의 특수 동물이고 앞니가 있는데 가나골이 없을 리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태아의 두개골 연구하다 마침내 가나골을 발견하였습니다. 괴테의 가나골 발견은 당대 유일한 학계에서 표현하던 디난의 사상적 근거로서 영향을 끼친 셈이 됩니다. 더불어 괴테는 작신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 제적할 당시 정치인으로서 전명이 상당함을 보였습니다. 바이마르 시의 탐욕공사를 개혁하고 직접 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군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물자 비투미 비상체제로 들어가 자신이 재상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발미 전투에서는 브라우스트 공국의 공작이자 브레이션 왕국군의 원수였던 카를 베를란트의 참으로서 전쟁에 참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쟁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괴테의 군인이나 전략가로서의 재능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에서는 참모라고 쓰고 기록 서기관이라고 하여 적응까지 하였습니다. 괴테는 글을 잘 쓰는 재능으로 정식 참전 기록에 대해서는 세세한 묘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공작부터가 군인으로서 연행한 데다가 그 괴테는 이미 화려한 참모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괴테가 참모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발미 전투 당시 프랑스와 브레이션 모두 전투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괴테는 오늘 이날부터 세계 역사의 시대가 이를 거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그 탄생의 순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발미 전투는 프랑스 혁명전쟁의 정명 분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나 아말리아 공작부인 조선의 관장은 맡은 적이 있습니다. 괴테는 만 82세까지 장수했지만 아들과 아내 모두를 먼저 갔습니다. 이름들 서글퍼했다고 합니다. 10살 밑에서 후배 신라와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1805년 신라도
45살 한창 나이에 죽었습니다. 신라는 교직이 된 지 3년이 채 안 돼요. 이제 좀 살게 되면서 글도 본격적으로 쓰고자 하는 한창 때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때 일하러 1805년 새 열정을 신라에 쓰던 게테는 실수로 새로운 해를 마지막 해라고 잘못 써서 귀국하고 다시 연하장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테는 뭔가 느낌이 안 좋다며 신라를 걱정했고 예상대로 신라는 그 해에 죽었습니다. 그때는 신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어쩐지 예감이 안 좋아서라고 말하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하루 종일 잡기에 오며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1823년 최근에 심장 발전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해방가 있습니다. 한동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830년 3월 20일에 이러한 두 번째 심장 발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에는 발작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3월 21일 11시 30분경 얼락 의자에 앉는 채 침실에서 심장 발작을 이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당뇨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빚을 위원을 후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원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이 거창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참을 일라는 의미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대의 며느리 오틸리아는 그대가 자신에게 오너라 너의 작은 딸아 나에게 너의 작은 손을 다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대의 하인이 있던 프리드리 크라우제만이 그대의 인정을 지켜봤으면 그가 당시를 교육했던 메모는 훗날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예방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고 죽을 때까지 그것은 온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4일 후에 게테는 그의 친구의 신뢰에 묻혔습니다. 일생을 위대한 인물로 살았던 게테였지만 그의 빚질만큼 여기지 않았습니다. 게테의 아들 아우구스트는 로마 여행 도중 40대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아들 아우구스트는 아내 오틸리아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게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틸리아는 게테 사회의 모든 자살을 물려받았습니다. 바이마르를 떠나 비행으로 갔습니다. 다시 바이마르로 돌아왔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게테의 손녀인 얼마는 17세의 나이로 비행해서 사원을 죽었고 두 손자는 할아버지 게테와는 다르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해 자식이 없는 독신으로 살다가 60대 세상을 떠났습니다. 쉽게는 끊어졌지만 반개로 하나뿐인 누이 동생 코르넬리아의 후손 니콜라우비우스 집안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르넬리아의 큰딸인 마리아 앤도이치도 36살의 나이로 죽었지만 상명시한 상수는 갑작스러 니콜라우비우스랑 결혼하여 원암 3년을 낳았는데 이들 이명만 아들 2명과 딸 1명은 어린 나이로 일찍 죽었습니다. 나머지 천수를 누리고 후손들을 일어났습니다. 이상 독일 유명한 시인 그의 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